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냄새의 심리학, 냄새는 어떻게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가. 베티나 파우제 지음, 이은미 옮김, 북라이프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베티나 파우제, 인간의 후각적 의사소통에 관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연구자. 독일 킬 대학교에서 심리학 학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동대학원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냄새와 정서의 관계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독일 대학 정교수 자격을 취득한 그는 이후에도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갔으며 2005년부터 디셀도르프 대학교에서 생물 및 사회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과장으로 그가 이끄는 생물, 임상, 사회심리학 통합과정은 독일 대학 내에서 유일하다. 그는 후각이 인간 인지 및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30년 이상 연구해오면서 수많은 학술 논문을 발표했고 두려움이 냄새로 전염된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냄새 심리학 분야의 선두주자로 명성을 떨쳤다. 또한 후각의 능력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 책은 후각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쉽게 풀어쓴 그의 첫 번째 대중교양서다. 차례 살펴볼게요. 차례, 프롤로그, 냄새가 보내는 비밀신호. 제1장, 냄새를 잘 맡을수록 인생이 풍부해진다. 제2장, 나는 냄새를 맡는다. 고로 존재한다. 제3장, 코가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이유. 제4장, 나는 냄새를 맡는다. 고로 느낀다. 제5장, 늘 간만의 차로 앞서 나가는 후각. 제6장, 바로 코앞에. 제7장, 코가 냄새에 접근하는 방식, 후각의 비밀. 제8장, 사랑은 코를 타고. 제9장, 공기 중엔 무언가가 있다. 제10장, 지능은 코에서 시작된다. 제11장, 친구들은 서로의 냄새를 더 잘 맡는다. 제12장, 두려움의 냄새. 제13장, 위험이나 함정을 냄새로 인지하다. 에필로그.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냄새가 보내는 비밀 신호. 지금 우리가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건 순전히 코 덕분이다. 냄새를 맡지 못하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기억할 수도 말할 수도 없다. 암만 진화한들 벌레나 곤충 정도에 그쳤을 거다. 이렇듯 우리 일상은 냄새로 좌우된다. 하지만 우리가 인지하는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해 삶이 코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기란 어렵다. 우리는 스스로 똑똑하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늘 신중히 고민하는 줄 안다. 지금껏 그렇게 믿어왔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선택한 배우자나 회사 직원, 믿고 의지하는 친구들은 모두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다. 논리적인 이유라는 것은 그저 만들어 붙인 것이다. 후각은 달콤한 딸기향이나 불쾌한 악취만 맡는 게 아니라 사랑, 공포 같은 감정도 감지한다.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냄새를 내뿜고 다른 사람 냄새에 쉴 새 없이 반응한다. 타인이 내보내는 화학적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다는 소리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가 풍기는 냄새 그 자체다. 이제부터 이 신비로운 후각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하려고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시각적 동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사실 인간은 후각적 동물에 더 가깝다. 후각이 시각보다 더 빨리 반응한다는 사실이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냄새를 어떻게 맡고 냄새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건강, 행복한 삶, 조화로운 인간관계, 우정, 심지어 지능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한데 우리는 이 좋은 능력을 잘 활용하고 있을까? 우리는 후각에 관해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니면 굳이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할까? 그렇다면 후각은 진화론에서나 다룰 문제일까? 우리가 후각 세계에서만 사는 것도 아닐 뿐더러
생물학적으로 포유동물이긴 해도 원초적 본능만 따르는 것은 아니니까. 인간은 훨씬 더 진화하였으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오히려 우리 삶의 질을 저하한다. 아주 위험한 착각인데다 잘못된 내용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연구들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옳다고 믿어온 것을 완전히 뒤엎는 깜짝 놀랄 만한 여러 사실을 밝혀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까지 동물의 후각이 인간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다. 틀렸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후각은 거의 모든 동물보다 뛰어나다. 심지어 개의 후각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 지금껏 우리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며 철저하게 다른 동물들과 구별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후각에 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우리 몸에서 풍기는 많은 냄새는 비누나 로션, 향수 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이른바 쿰쿰한 곳에서부터 나온다. 사회에서는 대려 맡기를 꺼리는 냄새들이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인간은 매 순간 후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 이는 전혀 인지하지도 못할 때도 마찬가지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후각에 관해 그저 빙산의 일각만 알고 있었다. 사실 후각은 우리 사회의 모든 의사소통 방식에 관여하고 있다. 이 연구들에 관해서 앞으로 차차 알아나가보자. 자, 이제부터 후각이란 신비로운 세계로 여행을 떠날 것이다. 지금껏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이 수시로 등장해 번번이 놀랄 수도 있다. 우리는 이른바 케미가 통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전부터 알고 있다. 비록 이 케미란 걸 직접 보거나 냄새로 맡지는 못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은연중에 알았다는 뜻이다. 그렇게 후각의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종종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흔히 인간이 자연에서 왔다고들 하지만 인간은 자연의 원형인 케미, 즉 화학에서 비롯됐다. 이처럼 우리에게 냄새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는 데 일조했다. 그 중에서도 매력적인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페로몬 같은 호르몬 향수나 디오데란트를 사용하라는 이야기는 완전 터무니없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자신만의 매력을 어필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향수를 뿌릴 필요는 없다. 유혹을 위한 냄새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지금부터 알아보자. 지난 30여 년 동안 나는 후각 연구에만 몰두해왔다. 내 연구는 후각이 그 어떤 인지체계보다 월등하다는 가설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내 연구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웃어 대기까지 했다. 대수롭지 않은 연구라고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내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도출되자 조롱은 점차 회의로, 회의는 결국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정말로 뭔가 맞는 소리 같으니까. 2005년부터 독일 디셀도르프 대학교의 생물 및 사회심리학과 교수로 재작 중인 나는 어느새 냄새 연구에 관한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연구자다. 생물 심리학은 뇌파, 심장 박동, 근육 움직임, 피부 전도성 등을 측정하여 인간의 행동 및 경험과 생물학적 메커니즘 간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반면 사회심리학은 실제든 가상이든 간에 누군가의 존재 여부가 인간의 행동 패턴이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생물심리학과 사회심리학을 결합한 생물 및 사회심리학을 공부하는 과는 독일에서 우리 학교가 유일하다. 그도 그럴 것이 두 전공은 특별히 매력적인 냄새를 풍기지 않는다. 나와 연구팀은 후각에 따른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한다. 두려움도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나는 일반 대중에게도 일명 냄새 심리학 분야의 선두주자로 명성을 떨쳤다. 그래도 코는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 밖 분야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렇지만 우리 연구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면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소린지 금세 이해한다. 후각의 중요성을 이렇든 저렇든 모두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관용구를 봐도 그렇지 않은가? 그 사람에게선 어떤 냄새도 맡을 수 없어. 어떤 언어든 이런 표현은 틀린 법이 없다. 명확한 설명이 불가능하더라도
후각이 중요하다는 건 직감으로 알기 때문이다. 코가 어떻게 다른 감각기관보다 더 많은 영향을 우리 삶에 미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자. 후각은 심지어 우리가 다양한 삶의 의미를 찾게끔 도와준다. 후각을 잘 알아야 한다는 말에 이제 좀 수긍하겠는가? 솔직히 인간은 냄새에 쉽게 유혹당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우리에 관한 정보를 잘 거르고 골라내서 원하는 냄새만 내뿜도록 냄새 분자를 번영하는 이야기에 훨씬 솔깃할까? 얼굴에 화장을 하듯이 채취도 꾸밀 수 있다면? 슬픈 분자를 끌어올리는 리프팅 수술? 지방 흡입수처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흡입해내는 시술법? 설령 마법의 코가 있어 냄새가 보내는 비밀 신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언정 내가 보기엔 그저 끔찍한 상상일 뿐이다. 현재 연구 상황을 고려할 때 조만간 성공할 가능성도 0에 가깝다. 개인적으로는 돈에 별로 관심이 없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음을 살면서 몸소 느꼈을 뿐더러 이후 많은 연구를 통해서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의 고통을 줄이고 행복이란 걸 파악해 실현하는 방법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 우리는 후각 능력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지능이나 행복에 관해서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자부한다. 행복의 측정 단위가 돈이 아니라 화학적 분자임은 학술적으로도 확실하게 증명됐다. 이처럼 주변 환경과 인간관계의 후각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도 우리가 의식하는 지각체계 속에서 후각은 여전히 오지와도 같다. 더욱이 후각에 의식적으로 접근할 방법조차 모른다. 이 사람은 두려움의 냄새가 나. 그래서 같이 있기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보통은 이렇게들 말한다. 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왜냐하면 너무 거만하거든. 계속 다른 사람을 험담해. 정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싫어. 혼자 자꾸만 킥킥거리는 이유는 뭘까? 우리는 형언하기도 힘든 것들을 설명하고자 이성을 오용한다.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다. 감정적으로 논쟁하는 건 좋지 않으니까. 할 수 없는 걸까? 그렇다면 왜 못하는 걸까? 실제로는 아는 게 전혀 없고 어떻게 그런 생각과 결정을 하게 됐는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을 뿐이다. 우리가 그토록 이성적인 이유를 앞세우는 이유다. 그러나 인간은 지극히 주관적이라서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다. 인간이라는 것과 이성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사람이 이성적으로 논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감각을 통해 수집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성은 어디에서 비롯된다는 말인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에피쿠로스도 감각을 통한 경험 없이는 어떤 지식도 얻을 수 없음을 알았으며 세상에 관한 수많은 중세 사상가들도 16세기 인문주의에서 지식 획득의 원천으로 감각을 재별관함에 따라 사라졌다. 인간의 신체 현상을 관가하고 냄새를 대충 맡거나 건성으로 듣고 이해하고 넘긴다면 인간의 이성은 얼마나 이성적일 수 있을까? 이처럼 우리 몸은 우리에게 갖가지 인상을 남기고 이를 통해 현명하고 올바른 결정에 꼭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인간은 인간답게 만드는 건 이성도 지능도 아닌 직감이다. 그리고 이 직감은 코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우리는 늘 솔직한 코를 따르는 게 좋다. 냄새 맡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우리는 분명 더 행복해지고 이 세상 역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 모두 코를 따르라. 행복을 지키는 문지기. 모젤강을 따라 잔드라는 종일 걸었다. 시련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가신 듯했다. 정말 오랜만에 기분 좋은 날이었다. 배가 고파진 잔드라는 지인이 추천한 식당을 찾았다. 식당에 들어서자 기분이 편안해졌다. 누군가 그 이유를 묻는다면 잔드라는 식당 실내 장식이 마음에 쏙 들어서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피상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실제로 그녀의 마음을 건드린 건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진 식당 냄새다. 음식과 온기의 냄새. 식당 안으로 들어섰는데 구두방에서나 맡을 법한 냄새가 풍긴다면 어떨까?
이게 무슨 냄새지? 라는 생각과 함께 대번의 인상을 찌푸렸을 것이다. 장소와는 맞지 않은 냄새, 코를 불편하게 만드는 냄새 등 코가 보내는 경고 신호에 우리는 즉각 반응한다. 그때까지는 잔드라의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식당 직원에게 남은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듣자 몹시 속상해졌다. 그때 들려온 말 한마디. 저 신사분과 같이 앉으시면 어떨까요? 그 남자는 잔드라보다 몇 살 어린 듯했다. 합석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단순히 호감을 느껴서가 아니다. 그의 건강한 냄새와 더불어 자신과 비슷한 감정을 그 역시 느끼고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맡았기 때문이다. 화학적 방식으로 위르겐의 좋은 기분이 잔드라에게 전달됐다. 그 순간 위르겐도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냄새의 화학적 조합 방식에 따라 밖으로 풍겨나온다. 물론 의식적으로는 감정의 냄새를 맡을 수 없다. 이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감정의 냄새는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이나 행동 패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다시금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순환은 계속된다. 잔드라도 처음부터 100% 확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마주 앉은 남자의 편안한 분위기가 그녀의 코로 전해지면서 그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 기분이 좋은 두 사람은 호기심을 가득 품고 마주 앉은 채 서로의 공통점을 계속 찾아나갔다. 단번에 가능했던 건 아니고 두 사람의 노력 덕분이었다. 이는 파트너가 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계산 가능한 요인이었다. 파트너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여부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열린 자세로 임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이때 닫힌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가 바로 우리의 코다. 3년 뒤 잔드라와 위르겐은 마침내 결혼했다. 결혼식 날에 둘은 그들의 만남이 얼마나 운명적이었는가를 이야기했다. 위르겐은 보통 저녁 늦게 밥을 먹는다. 사실 잔드라는 그 전날에 집으로 돌아갈 작정이었다 등 서로가 운명일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를 언급했다. 연인들에게는 모두 저만의 로맨틱한 연애사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와 운명적인 만남은 거의 코에서 시작된다.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훗날 결혼할지도 모를 특정 화학적 상태였다. 그런데 상황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었다. 그날 위르겐은 굉장히 짜증이 났다. 트라벤트 라르바우에서 있었던 고객과의 미팅이 완전히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차가 밀린 탓에 약속 시간에 2시간이나 늦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회사는 이번 달에만 벌써 고객 2명을 잃고 사장은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위르겐은 월요일이 오는 게 두려웠다. 그 생각만 하면 속이 메스꺼러워질 정도였다. 행여 식사 자리에서 직장 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벌써 겁이 났다. 그러한 두려움의 냄새가 처음부터 합석이 썩 내키지 않았던 잔드라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두 사람은 맛있게 드세요 라는 말 한마디만 주고받았을 뿐 식사 내내 입을 꾹 다물었다. 그래서 그들의 부모님이 고작 4km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산다는 점, 두 사람 모두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는 점, 10대 시절 같은 날 같은 마이클 잭슨 공연을 봤다는 점 등 서로에게 얼마나 공통점이 많은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잔드라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식당에서 합석한 어떤 얼간이가 저녁 시간을 다 망쳐놨다고 투덜거렸다. 아, 위르겐과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 그날 밤 그 역시 식당에서 만난 멍청한 여자에 대해 직장 동료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으니까. 똑같은 여자와 똑같은 남자, 그리고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음식이더라도 화학적 신호가 다르다면 결혼은 턱도 없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 이유를 찾아낸다. 마음을 사로잡는 소소한 요인들 말고도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 정치 성향, 성격, 정서 상태, 경험담, 두 사람 사이에 엄청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사주나 인연 등. 나는 신앙이나 비주류 과학과 경쟁을 벌일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다. 하지만 별자리를 보듯 코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떨까? 나는 지금까지의 내 연구를 바탕으로 후각에 관한 우리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자부하는 바다. 제1장 냄새를 잘 맡을수록 인생이 풍부해진다. 후각은 충만한 삶과 행복이라는 합리적인 목표 지점으로 우리를 이끈다. 자기계발서 제목들만 보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을 찾아다니는 민족 같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맨다. 돈 냄새를 맡지 못해서일까? 아니다. 현대사회의 슬픈 현실이자 고질병인 외로움 때문이다. 이 문제에 아주 올바르게 대처해 나가는 나라가 있다. 바로 영국이다. 2018년에 영국은 외로운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많은 이가 처음에는 농담이겠거니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쓰디쓴 현실이다. 독일인 가운데 10에서 15%가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데 그 중에 20%가 85세 이상 노인이다. 때때로 혹은 그 이상으로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는 이들도 30%에 달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9년에 발표된 외로움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독일인의 외로움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외로운 세대가 되었다. 개인주의의 대가일지도 모르겠다. 독일은 현 집권 정당 간 합의서에 따라 모든 세대의 외로움을 방지하고 고독과 싸워 이겨낼 것이라 선언했다. 추측하건대 이는 박애주의 때문이 아니라 외로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외로운 사람은 역시나 불행하다. 그런데 이러한 외로움에 상당 부분 관여하는 게 무엇일까? 또 코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망을 잘 형성하는 이들이 외로운 사람들보다 화학적 형태의 사회적 정보들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안다. 이 화학적 정보들은 대화나 몸짓이 아닌 코로 전달되거나 받아들여지므로 코가 첫 번째 접촉 기관이 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무리 안에서 생존력이 가장 높아진다. 우리를 마구 흔들어 놓는 시련의 아픔, 슬픔, 향수와 같은 감정들은 외로움이란 어두운 색채를 띠고 있다. 예전에는 외로움이 빈곤이나 질병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빈곤과 질병이 외로움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안다. 외로움을 줄일 방법은 많다. 그중 하나가 얼굴에 있는데 그게 바로 코다. 코를 이용하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고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 전 세계 수많은 학자가 사고, 정서, 후각 사이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관계에 관심을 보인다. 그 결과 재미난 학술적 교류도 일어난다. 현대 영상술은 어떤 냄새가 뇌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하는지 보여준다. 그 덕분에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의 뇌는 정서 간 화학적 전달 기능이 손상되었음을 밝혀낼 수 있었고 냄새에 대한 뇌 반응이 성별에 따라 명확하게 다르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다각도로 살펴보면 감정 발생 요인이나 정서와 관련된 질병 유발 요인, 의사소통 방법 혹은 이를 방해하는 근본적인 요인 등을 언젠가는 확실하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만 된다면 관련 질환들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삶의 질도 다시금 높여줄 수 있다. 이 접근법은 후각에 관한 접근이나 사회적 행동들의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질환 치료에도 엄청난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다. 심리학은 대개 고통으로부터 행복을 찾는다. 학술적으로 행복보다 고통에 접근하는 일이 훨씬 더 쉽기에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는 고통이나 슬픔의 정도를 측정한다. 행복이나 즐거움을 연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훗날 후각 연구가 행복이나 즐거움 같은 주제들을 아주 샅샅이 밝혀내서 애초부터 우리 인간에게 극심한 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이는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행하는 화학적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이들이 감정을 느끼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를까? 무엇보다 이들은 어떤 냄새들을 맡을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줄곧 행복에 관심이 많았다. 어떤 날은 굉장히 불행한데 어떤 날은 아무렇지도 않고 또 어떤 날은 슬펐다. 도대체 왜 그럴까? 어떤 때는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기분이 시도 때도 없이 획획 바뀌기도 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어른들은 별 도움이 안 됐다. 원래 그래 라고 무심히 넘기거나 행복은 자신 안에 있는 거지 같은 틀에 박힌 소리만 했다. 호기심이 많았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을 관찰하거나 사색에 빠지는 걸 좋아했다. 그 덕분에 누구나 다 행복해지길 바라지만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변에서 흔히 복권에 당첨되면 정말 행복할 텐데 같은 말을 하는 걸 보며 얘 속담이 다 맞는 건 아니구나 싶었다. 그런데 이런 앓는 소리도 이렇게 들린다. 돈이 꼭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니야. 행복과 돈의 상관관계는 그간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놀라우리만큼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도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반대일 때가 더 많다. 재산을 잃지 않으면서 더 많이 늘리고 싶을 때 인간에게는 이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함께 생긴다. 행복했던 사람이 돌연 인간관계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오로지 앞날만 두려워하는 물질주의자가 된다. 행복의 정도만 두고 살펴본다면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과 똑같아진다. 또한 한순간의 사고로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게 된 사람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다. 젊은 시절에 나는 행복의 최대 보증수표가 사랑에 빠지는 것임을 알게 됐다. 그렇다면 이별의 상처를 겪은 사람은 마냥 죽을 것처럼 아파해야만 할까? 그렇다면 행복은? 어째서 행복은 고통보다 훨씬 짧게 지속되는 걸까? 고통을 최소화하고 행복을 최대화할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을 찾고 싶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면 항상 코를 쫓아야만 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비범한 것들을 꿈꿔오긴 했지만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리라.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최적의 투자를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니,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니,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들이 있느니, 자기를 꼭 안아줄 사람들이 있느니다. 행복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성공적인 삶에 이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은 풍요로운 인간관계다. 물론 이는 생존에 위협이 없는 상태, 즉 먹을 음식이 충분하고 비를 피해 잠잘 공간이 있다는 전제 아래서다. 이 생존 필수 조건들은 외로운 사람들이 이 감정을 자신만 느낀다고 스스로를 예외 상황으로 치부할 때 자주 언급된다. 사실 난 부족한 게 없어. 그러니 행복해야 하는데 왜 죽고 싶을 만큼 불행할까? 그렇다.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생존 요인인 인간관계가 결핍됐다. 새와 돌고래 같은 동물들이 혼자서는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개도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동물임을 잘 알아서 반려견을 한 마리만 키우는 사람들은 종종 다른 개들과 만나는 기회를 만든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를 번번이 잊어버리며 실패한다. 재산도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많은 돈은 되려 우리에게 해롭고 또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수많은 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행복은 아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요건들을 충분히 갖추되 밤낮으로 경계해야 할 만큼 많이 가지지 않는 사람, 즉 본인 능력으로 적절히 다룰 수 있을 만큼만 가진 사람에게 찾아온다. 이런 사람들은 10중8구 행복하다. 돈은 이른바 외적 요소다. 외부에서 비롯된 강화 요인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 월급은 고용주가 정하고 상속 여부는 가족들이 결정한다. 성과에 따른 보너스 수준도 의뢰인 손에 달렸다. 우연히 돈이 생기기도 한다. 행복해지고자 돈을 쫓는다는 것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요인들의 삶을 맡긴다는 소리다. 행복은 본인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행복의 주체적인 존재가 되려면 우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부터 해야 한다. 우리가 세우는 삶의 목표들도 대개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길,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자기 자신, 즉 자아를 넓혀 나가고 싶어 한다.
반면 우리의 동기의식은 내적 요소로 안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과정이 목표라는 신조로 살아간다. 친구가 몇 명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함께일 때 편하고 즐거운 친구들이 있는가다. 입상이나 좋은 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그 일을 즐긴다는 게 중요하다. 운동이나 악기를 배우는 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 등을 예로 생각해보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행동 그 자체지 이로 인해 도출되는 성과물이 아니다. 친한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고 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즐겁다. 좋은 관계에서는 무엇을 주고받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여행은 또 어떤가?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건 새로운 경험을 얻기 위해서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호화로운 휴가를 다녀왔는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건 외적 동기에 의한 것이다.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사람은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의 내적 가치, 체계를 따른다. 자본주의 사회는 개개인이 가능한 한 많은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구매하고 소비하도록 만든다. 어떤 광고든 목적은 모두 똑같다. 자기 회사 상품을 사면 행복해진다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것 완전히 잘못됐다. 풍요로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까? 아니다. 사회적으로 안전이 보장되고 사회 구성원 간의 존중을 중시하는 나라에 사는 이들이 행복하다. 한 나라의 부는 보통 국내 총생산으로 측정되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세계 10대 부유한 국가에 속한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핀란드, 덴마크, 캐나다처럼 교육 및 의료 보장 체계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며 노인과 실업자도 국가로부터 일정 소득이 보장되는 나라에서 사는 이들이다. 이에 관한 데이터는 미국에서 매년 발간되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